드디어 토트넘이 결승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2차전에서 2대0 보데글림트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고요. 총합 스코어 5대1로 유로파리그 결승전에 올라갔어요. 그래도 이 포스테콜루 감독이 유로파리그에서 운영 자체를 어느 정도 절충된 전술로 너무 달려들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의 볼을 빼앗은 다음에 침착하게 공격을 하는 이런 패턴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잖아요. 리그에서는 이제 정말 달려드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밸런스가 무너지고 이런 거였는데 최근 보면 프랑크푸르트전, 보데글림트전 약간 밸런스를 좀 유지를 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보면 볼 점유율은 보데글림트가 높아요. 보데글림트가 거의 70%, 토트넘은 30%, 7대3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두 팀이 합쳐서 패스를 주고받은 위치예요. 그런데 분명히 7대3 점유율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점유율 차이는 많이 나는데 놀랍게도 패스가 이루어진 위치를 보면요. 보데글림트 진영에서 33%, 토트넘 진영에서 23%입니다. 이 뜻은 뭐냐? 보데글림트가 볼 점유율을 70% 가져갔지만 본인들의 진영에서만 볼을 돌렸고 토트넘의 진영으로는 보데글림트가 올라오지 못했다는 거죠. 토트넘이 굉장히 효율적인 경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떤 점이 효율적이었냐? 압박에 대한 포인트도 잘 잡아왔어요. 보데가 1차전에 못 나왔던 베르그라는 선수가 나왔습니다. 이 베르그라는 선수가 기본적으로 보데글림트에서는 예를 들어서 나폴리의 로보트카 같은 선수예요. 약간 피지컬이 작은데 이 선수가 수비라인 앞에서 빌드업의 중심이 되는 선수거든요. 근데 이 선수에게 마침 또 메디슨이 부상으로 이제 시즌 아웃이 됐잖아요. 그래서 쿨루셉스키가 나왔는데 쿨루셉스키에게 1대1 대인마크를 붙입니다. 그래서 쿨루셉스키가 보데글림트가 빌드업을 제대로 못하도록 계속 따라다녀요. 베르그가 움직이면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보데글림트가 볼을 전진시킬 때 베르그를 거쳐야 좋은 패스가 많이 나오는데 저 베르그 쪽에서 이 포인트를 잘 잡은 거죠. 그래서 오늘 쿨루셉스키가 보데글림트의 빌드업을 방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이 장면 보면 이제 보데글림트가 포백이 이제 뒤에 있고요. 포백 앞에 베르그가 있습니다. 이 베르그가 이제 유연하게 여기서 탈압박이 돼요. 뒤에서 베르그한테 주고 베르그가 볼을 잡은 다음에 순간적으로 이제 토트넘 선수들이 압박을 들어오니까 이 압박을 이겨내면서 뒤에 있는 선수한테 주고 본인은 반대편으로 이제 뛰어나갑니다. 패스 앤 무브 굉장히 잘 가져가요. 그래서 베르그가 뒤에 있는 선수한테 주고 본인은 안쪽으로 뛰면서 2대1 패스를 주고받죠. 이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토트넘의 압박을 이겨서 나오는 베르그인 거거든요. 근데 이 선수를 오늘 이렇게 쿨루셉스키가 그냥 따라다닙니다. 이 선수를 못 거쳐가게. 그래서 여기서 쿨루셉스키가 베르그를 완전히 그냥 봉쇄를 하고 있으니까 보데글림트가 아무래도 스쿼드가 그렇게 좋은 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베르그를 못 거쳐간다면 거쳐갈 만한 선수가 많이 없어요. 스쿼드적으로 보면. 그래서 저기서 오늘 쿨루셉스키가 찰거머리 마크를 합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여기서 베르그한테 패스가 들어가는데 그 순간 쿨루셉스키가 뒤에 있다가 달려들면서 베르그를 볼을 잡을 때 타이트하게 압박을 합니다. 이 장면도 쿨루셉스키가 이번에는 앞에서 압박을 하거든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이제 베르그가 뒤로 빠지면서 쿨루셉스키의 압박을 벗어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보데글림트가 볼을 측면으로 그 다음에 가운데로 주면서 요 이제 가운데 있는 베르그한테 주거든요. 그러니까 쿨루셉스키가 앞으로 달려가서 압박을 했다가 베르그에게 볼이 가는 순간 다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베르그의 볼을 끊어냅니다. 이런 이제 포스테콜루 감독이 저 베르그가 보데글림트의 핵심, 그리고 아무래도 보데글림트가 홈에서 강하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어쨌든 볼 점유율을 많이 하는 상태였고 오늘 경기는, 그리고 보데글림트가 볼을 많이 점유하면 점유할수록 공격을 하기 위해서 올라오고 아무래도 이제 득점을 만들어야 되는 날이었으니까 공격을 잘 하려는 노력을 했을 텐데 저 베르그 쪽이 완전히 막혀 있으니까 오늘 보데글림트가 공격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쿨루셉스키의 움직임이 되게 재밌어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앞으로 뻥 차준 걸 떨어뜨려주고 이때 이 앞에서 베르그가 볼을 잡는 거거든요. 이때 뒤에서 쿨루셉스키가 압박을 하죠. 근데 여기서 베르그가 볼을 잡아서 쿨루셉스키가 압박을 하니까 앞으로 그냥 볼을 넘겨줍니다. 쿨루셉스키의 압박을 받아서. 그리고 심지어 이 패스가 잘 들어가면서 좋은 공격 전개가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베르그가 뒤에 있다가 전진을 합니다. 쿨루셉스키가 여전히 붙어있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에서 보데글림트가 공격을 전개하다가 미드필더가 올라가면서 토트넘의 수비를 뒤로 물러나게 만들어요. 그럼 이 앞에 공간이 나니까 뒤에 있었던 베르그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쿨루셉스키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베르그를 따라가요. 그래서 베르그에게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쿨루셉스키가 어느샌가 달려와서 태클, 여기서 볼을 끊어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확실히 오늘 포스테콜루 감독이 오늘 경기만큼은 보데글림트가 볼 점유를 많이 하게끔, 그리고 보데글림트가 홈에서 자신감도 넘치고 그러다 보니까 볼 점유율을 좀 내준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보데글림트의 이제 빌드업 과정을 우리가 막아내는 데 집중을 하겠다, 요 포인트를 들고 나온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뭐 나쁘지 않게 잘 됐었고 좋은 찬스도 많이 만들었어요. 이 장면도 수비 라인에서 내려오는 베르그에게 패스를 줍니다. 근데 이 패스가 들어갈 때 뒤에서 쿨루셉스키가 타이트하게 붙어요. 계속 따라가면서 여기서 볼을 끊어버리니까 바로 공격. 여기서 토트넘이 결정적인 찬스를 잡는 장면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이 포스테콜루 감독의 막 달려들지 않고 한번 참았다가 보데글림트가 공격을 전개할 때 압박하는 이런 동작 자체가 그래도 긍정적이었다,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메디슨이 이제 완전히 그냥 시즌 아웃이잖아요. 메디슨이 빠졌는데 쿨루셉스키가 저렇게 앞쪽에서 메디슨과는 좀 다르지만 메디슨이 가지지 못한 저런 전방 압박에 대한 그런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그런 경기였다. 여기에 더해서 쿨루셉스키뿐만 아니라 오늘 위험할 수도 있지만 토트넘이 들고 나온 이제 압박의 형태가 있어요. 어떤 거냐? 이게 늘 토트넘이 가지고 나오는 건데 왼쪽 히샬리송이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마 히샬리송을 넣었던 것도 압박을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압박, 불편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히샬리송이 열심히 뛰는 선수니까 히샬리송이 왼쪽에 있다가 가운데로 들어가서 솔랑키랑 두 명의 센터백을 압박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비는 선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비는 선수가 있을 때 뒤에서 우도기가 올라와요. 그래서 우도기도 앞쪽에서 압박. 그러면 우도기가 올라오니까 뒤에 또 비는 건데 이러면 반더벤이 달려나갑니다. 연쇄적으로 히샬리송, 우도기, 반더벤.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탈압박이 돼서 실점을 하거나 뒷공간이 무너지거나 이런 장면들이 리그에서는 많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 경기만큼은 이 압박 과정이 히샬리송, 우도기, 반더벤 연쇄적으로 움직이는 이 왼쪽 라인에서의 압박이 그래도 보데글림트를 상대로는 잘 이루어졌다. 그래서 보데글림트가 이 뒷공간을 공략을 못하고 오히려 압박에 어려워했어요. 이게 그래도 나름 두 팀 간에 체급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 체급 차이를 극복을 못했구나, 보데글림트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장면 보면 명확하죠. 그러니까 보데글림트가 이렇게 포백이 만들어져 있고 포백에서 두 명의 센터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명의 센터백을 압박하기 위해서 히샬리송이 왼쪽에서 가운데로 들어가요. 그래서 솔랑키랑 투톱 두 명의 센터백을 압박하는 거죠. 그러면 히샬리송이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이 공간이 비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데글림트가 이 공간으로 패스를 줍니다. 그러면 뒤에 있었던 우도기가 그 모습을 보고 올라와요. 아까 말씀드렸던 연쇄적인 움직임. 그러면서 우도기가 올라와서 이 공간을 메우러 올라오는데 그러면 우도기의 뒷공간이 빕니다. 그러면 반더벤이 이 공간을 커버하러 움직이는 계속 연쇄적인 움직임이죠. 그런데 이게 나름 잘 먹혔다. 이 장면도 보세요. 히샬리송이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 왼쪽이 비죠. 그래서 이 공간으로 보데글림트가 패스를 줘요. 그래서 요 패스를 내려오면서 받았는데 히샬리송이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이때 우도기가 올라옵니다. 그럼 우도기가 올라온 요 공간이 또 비니까 이쪽으로 패스를 보내주겠죠. 근데 그러면 이번에는 반더벤이 올라와요. 아까 말씀드렸던 히샬리송, 우도기, 반더벤 연쇄적으로 하나하나씩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여기서 반더벤이 과감하게 올라가서 앞쪽에서 그냥 압박을 해버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반더벤이 앞쪽에서 그냥 눌러주니까 앞쪽에서 볼을 빼앗는 장면까지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토트넘이 리그에서 이제 추구했던 그런 압박이 뭔가 보데글림트를 상대로는 나름 잘 통했다. 나름 잘 통했고 이런 과감한 압박이 결국에 보데글림트가 오히려 후방에서 본인들의 진영에서 실수를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 장면도 보면 토트넘이 모든 선수가 1대1로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도 히샬리송이 가운데로 들어오니까 우도기가 올라와서 압박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선수가 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보데글림트의 골키퍼가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냥 뻥 차요.
아무런 의미 없이. 그러면서 이제 이게 킥미스가 나오는데 이게 득점이 나오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솔랑키가 강하게 압박을 들어가요. 스로인을 던질 때. 그리고 솔랑키가 압박을 하면서 수비가 솔랑키의 압박에 당황을 하니까 백패스를 하다가 여기서 미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코너킥이 돼요. 미스가 나와서. 이런 장면이 근데 한 번만 나온 게 아니라 계속 압박하다가 앞쪽에서 실수 나와서 코너킥을 얻는 이런 장면들이 토트넘이 오늘 몇 경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코너킥을 자주 차니까 결국에는 골이 한 개 나왔죠. 마티스텔이 코너킥. 마티스텔의 코너킥을 로메로가 가운데 있다가 모든 선수가 앞으로 움직일 때 뒤로 빠집니다. 그러면서 로메로가 뒤쪽에서 머리에 볼을 맞추고요. 로메로가 워낙에 제공권이 좋은 선수니까 맞춘 볼을 요 앞으로 떨어뜨려 줬는데 떨어뜨려 줄 때 솔랑키가 떨어지는 볼을 득점으로 연결시키는 이런 걸 보면 요 코너킥 장면이 로메로의 좋은 헤더, 솔랑키의 집중력 높은 득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코너킥을 만드는 과정, 실수를 유발해서 오히려 토트넘이 어거지로 본인들이 이제 볼을 소유하면서 막 만들어 가려고 안 하고 상대가 점유하면 상대의 볼 점유를 방해하겠다. 요 컨셉으로 나오니까 그래도 오늘 이런 실수를 유발하면서 토트넘이 우위를 가져왔다. 그리고 심지어 이 골이 들어간 다음에는 단계별로 준비가 그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한 골이 들어가는 순간 4대1이니까 보데글림트가 라인을 많이 끌어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순간부터 토트넘이 조금 더 내려가서 선수비 후역습이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또 골이 나옵니다. 이것도 어쨌든 포스테콜루가 보데글림트의 크누트센 감독보다 경기 운영을 더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골이 나올 때는 토트넘이 내려가 있습니다. 완전히 그냥 다 수비에 있어요. 오히려 보데글림트가 선수들이 좌우 측면도 올라와 있고 가운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굉장히 많은 선수가 올라와 있죠. 2명의 센터백만 남고 다 올라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토트넘이 끊어내니까 바로 뒷공간을 빠르게 공략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심지어 저때쯤 됐을 때 히샬리송을 빼고 스피드가 빠른 마티스텔을 넣었어요. 그러면서 역습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끊어내자마자 볼을 끌고 마티스텔이 올라오다가 돌아뛰는 우도기에게 스루 패스. 공간이 완전히 열립니다. 그러면서 우도기가 볼을 끌고 막 전진을 해요. 그러면서 뒤에 있었던 토트넘의 선수들이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우도기가 볼을 끌고 올라가다가 상대 수비가 뒷걸음질을 칠 때 반대편에 뛰어 올라오고 있는 포로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반대편에서 포로가 넓은 공간에서 볼을 잡게 되고요. 물론 여기서는 이제 운이 있었어요. 운. 넓은 공간에서 크로스를 올리는 게 이 크로스가 잘못 맞았는데 골이 됐죠. 운 좋게. 운 좋은 장면이었지만 포로가 저렇게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던 거.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골을 넣은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보데글림트가 올라오니까 빠른 선수를 넣어서 선수비 후역습. 이 전략을 포스테클루 감독이 잘 가져갔다. 그래서 이상하리만큼 리그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못하는 시즌인데 유로파 리그에서는 포스테클루 감독이 그래도 요 유지를 하면서 적당하게 압박하고 볼 점유율을 너무나 욕심내지 않고 침착하게 하면서 승리를 가져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결승전까지 올라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맞대결 상대가 맨유죠. 맨유. 트로피도 걸려있지만 트로피에 더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면 쓸 수 있는 이적료가 달라지고요. 이적료가 달라지는 것에 더해서 영입할 수 있는 선수의 퀄리티가 달라지죠. 정말 모든 것이 걸려있는 요 경기, 이 결승전이 성사가 됐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커리어 내내 토트넘에서 우승이 한 번도 없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이제 챔피언스리그 결승, 리그컵 결승 모두 다 패배했었고, 그리고 리그에서도 뭐 이제 우승을 노렸던 시즌도 있었지만 결국 우승을 못했었고, 그런 거 생각하면 손흥민만 이제 남았죠. 데스크라인에서 전성기를 구가하던 데스크라인에서 우승을 거두지 못하고 이제는 손흥민 선수도 이제 마지막의 마지막 기회가 되어가고 있는 건데, 요 이제 기회에서 손흥민 선수가 우승을 노려볼 수 있는 정말 마지막 기회가 찾아왔다.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도 지금은 팀 훈련에 아직까지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하지만 이제 22일 유로파리그 결승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그래도 충분히 복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도 부상을 회복해서 오히려 이제 그동안 못 쉬었던 것을 충분히 쉬고 에너지를 충전해서 나오면, 그러면 손흥민 선수도 결승전에서 충분히 잘 활약할 수 있고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본인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